다시 영상도 안 찍었고 지금 들어오고 해가지고 지금 칸트랑 공리주의 하고 있는데 둘 다 근대의 사상이야. 근대 사상. 근대의 기준은 뭐라고? 산업혁명이라고. 영국 산업혁명 시기에 이제 식민지에서 들여온 값싼 원료들을 공장을 돌려서 대량 생산한 다음에 다시 식민지에 비싸게 갖다 파는 식으로 발달하는 시대입니다. 이때가 근대라는 시기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공장을 돌려서 이윤을 많이 창출하는 자본가 그리고 그 밑에서 노동을 창출하는 노동자로 평민들이 두 계급으로 나누어진 시대야. 여기는 부르주아, 여기는 프롤레타리아라고 하죠. 요거는 나중에 사회사상 파트에서 자본주의 역사하면서 조금 더 빡시게 배울 거고, 요거는 노동자들은 이제 그 공산주의 사상, 마르크스의 이상 사회 할 때, 공산주의 사회 할 때 조금 자세히 볼 겁니다. 여튼 여기는 조금 더 이제 그 개인 중시고 개인 자유 이익 추구 이런 게 괜찮다는 얘기고, 여기는 사유재산하고 부정하고 이 뉘앙스 자체가 사회주의라는 게 경제적 개념이긴 하지만 조금 더 공동체주의적이죠. 그래서 여기는 개인 자유, 여기는 공동체 평등 이런 거 중시하는 사람이라서 얘네 둘이를 좋아하려고 했던 게 공리주의라는 입장입니다. 공리주의. 공리의 원리가 뭔데? 많이 있지. 공리의 원리 들어보지 않았니? 최다 최행이죠. 최대다수 최대행복. 최대다수 최대행복인데 사회적 쾌락주의란 말이야. 근데 그 사회적 쾌락의 총합은 뭐의 총합입니까? 개인 쾌락의 총합이지. 그래서 개인도 중시하는데 사회적인 것도 고려하니까 양자의 조화를 추구하고자 했다. 공리주의입니다. 몇 쪽이라고요? 지금은 몇 페이지냐면 28페이지다. 이거는 조금 이따 공리주의에서 할 거고, 그리고 이렇게 산업혁명 일어나고 이제 뉴턴이 1700년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뉴턴 조금 뒤에가 이제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던 그 시기란 말이야.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고 증기기관, 증기선 이런 거 만들어지는 시기니까 윤리학 파트에서는 칸트는 철학과 교수님이에요. 철학과 교수님인데 이제 철학의 위기가 오는 시대였지. 철학과 교수님인데 단적으로 이제 학부생들이 대학교에 철학과에 진학을 안 하는 거죠. 학생들이.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 철학의 위기를 어떤 방법으로 과학적 방법으로 해소하는 과학 발달에 영향을 받은 거야. 그래서 과학의 지배하는 자연 법칙과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인간에게 적용되는 도덕 법칙, 윤리학을 법칙화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법칙은 예외가 없죠. 그래서 언제 어디에 적용되는 우리 백도에 끓는 거 이런 거 얘기 안 해. 우리 백도에 끓는 것처럼 인간도 그냥 반드시 따라야 하는 도덕 법칙이 내 마음속에 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철학과 분석이기 때문에 약간 그 멘트 보면 이런 멘트 나오죠. 유명한 멘트. 그 칸트 고향에 가면은 성벽에 가면 이 성벽 문에 칸트 실천이성 비판에 나온 문구거든요. 그게 이제 칸트를 상징하는 유명한 문구라서 그 성벽에 새겨져 있다. 그래. 내 마음을 항상 두려움과 감탄으로 물들이는 두 가지가 있대. 하나는 저 하늘에 별이 빛나는 밤하늘과 여기 자연 법칙이거든. 별이 빛나는 밤하늘과 그리고 내 마음속에 도덕 법칙이에요. 이런 내용을 볼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 철학의 과학화를 추구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절대 불변의 법칙을 찾고자 했다. 이런 사람이다 정도로만 알면 됩니다. 28쪽에 칸트 의무론통 29쪽에 보자. 29쪽에. 자, 이전에 우리가 아퀴나스 할 때 자연적 성향을 어떤 단어로도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자연적 성향이라는 단어도 나오지만 그게 내가 어떤 단어를 빈칸을 풀어놨는지 기억나니 혹시? 경향성은 인간 본능, 욕구, 욕망 이런 거거든. 근데 대체로는 다 긍정적으로 봐. 근데 유일하게 철학 파트에서 경향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얘는 뭐를 따르는 게 도덕적이기 때문에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게 도덕적이기 때문에 경향성은 극복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욕구, 욕망은 내가 선의지를 추구하는 걸 가로막는다고. 자, 내 타고난 욕구, 욕망이 있고 사람은 타고날 때 어떻게 타고났냐면 이건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먹고 자고 싸고 이런 거. 근데 도덕 법칙이 따로 있고 이 도덕 법칙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걸 선의지라고 합니다. 요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치 유교윤리에서 뭐냐면은 내 인간 본성은 타고난 본성은 유교에서 선하다고 보죠. 인의 예지가 도덕적 본성이잖아. 그 본성과 욕구 사이에서 왔다 갔다 기질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경향성은 부정적으로 파악하고 이제 선의지를 따르는 도덕적인 의지도 가지고 있다고 파악하는데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예요. 괜찮지? 그리고 여기서 갈등하면서 선의지를 따르려고 하는 내가 도덕법칙이 있잖아. 도덕법칙. 마치 자연법칙처럼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내가 따라야 되는 도덕법칙이
저기 예지계라는 다른 차원에 있어요. 다른 차원의 이성으로 인식할 수, 실천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법칙이거든. 마치 이 우리가 실험과 경험을 통해서 과학 법칙을 발견하듯이 만유인력 법칙, 뭐 가속도의 법칙 이런 걸 발견하잖아. 그런 것처럼 실천 이성을 발휘해가지고 저 예지계라는 다른 차원의 도덕 법칙을 인식할 수 있는 거거든. 괜찮지? 그러면은 이 얘를 따르려고 하는 선의지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고, 우리가 이 자연 이 현상계에 위치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욕구, 욕망 뭐 이런 걸로도 이제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그 욕구도 가지고 태어나는 거지. 괜찮죠? 그리고 선의지를 이제 따라서 도덕 법칙을 실행해야겠다고 느끼는 의무감이 있어. 의무감. 그 의무감을 의무의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슨 차이냐면 자연 법칙은 신께서 만들어진 법칙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외가 없어. 근데 인간은 이거 둘 다를 타고난 존재이기 때문에 좀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신이나 자연에 비해서는. 그래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선의지를 따라라 그러면은 언제나 법칙이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경향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니? 물은 항상 100도에서 끓죠. 근데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어떤 조건들을 만족하면 도덕법칙이란 말이야. 도덕법칙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거는 정언명령을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어떤 법칙들이 있어. 그거를 만족하면 도덕법칙이 될 수 있는 법칙. 근데 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는 인간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의지를 따르라, 도덕법칙을 따르라는 이 법칙은 예외가 있기 때문에 너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명령의 형식으로 제시됩니다. 이거를 정언명령이라고 해요. 이 정언명령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첫 번째, 인간 인격주의 정식. 원래는 5개인데 그 중에 교과 과정에 2개만 나온다. 목적주의 정식이라는 2가지 정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그 인격을 반드시 목적으로 대우하라. 인간을 반드시 목적으로 대우하라. 보편화 정식이다. 인격주의 정식, 보편주의 정식, 보편화 정식이라고도 하고 인간화 정식이라고도 하고 보편주의, 인격주의. 그래서 인격주의 정식에 따라서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했을 때 모순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도덕 법칙이 될 수 있어. 이거를 경률이라고 하거든. 내가 따르는 좌우명 같은 거예요. 내 준칙 혹은 경률은 내 개인의 행위 원칙입니다. 이 행위 원칙, 나는 뭐에 따라 한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내 좌우명일 수 있잖아. 그런 게 내 준칙 혹은 내 경륜이라고. 이게 인격주의,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는 것인가, 혹은 이 모두에게 적용했을 때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가를 만족하면 이 경륜이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책 꺼내고 29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괜찮니? 그래서 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의무의식, 도덕법칙, 선의지, 정언명령을 따르는 것들은 선의지 이런 것들을 따르는 건 긍정적이다라는 걸 알면 돼요. 얘를 따르는 거는 부정적인 거다. 칸트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 그런 것만 뉘앙스만 구분하면 됩니다. 괜찮죠? 괜찮니? 내용을 보자. 동기론 29페이지. 칸트는 어떻게 보냐면 여기는 결과는 내가 예상할 수 없지. 내 의도랑 상관없이 되잖아. 내가 선의를 가지고 무언가를 했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잖아. 결과라는 거는 그 사람의 도덕성을 판단하는데 조금 부차적인 거라고 봐. 왜냐면은 내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선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악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데는 결과라는 건 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동기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기론이야. 그래서 도덕법칙을 따르려는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만이 선한 겁니다. 선의지만이 선하다고 나오죠. 반대로 공리주의는 도덕적인 최대다수 최대 행복을 만들어내는 결과만 나오면 무조건적으로 도덕적인 거야. 자, 선의지만이 선하다. 선의지는 뭐냐면 어떤 행위가 옳다는 이유만을 실천하는 자유의지, 도덕법칙을 따르는 의지를 말합니다. 참고로 그 이성이라는 거, 실천 이성 혹은 의지라는 거, 자유의지 이런 건 전부 다 칸트가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 실천 이성은 도덕법칙을 파악할 수 있는 이성이고 인간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칸트는 인간을 되게 고귀하고 높은 존재로 보거든. 근데 중세 철학에서 아퀴나스 같은 거는 이성은 부정적으로 좀 보겠죠. 거기는. 그래서 도덕법칙을 따르려는 의지, 선한 행동을 하려는 의지, 이게 선의지고, 그리고 그 선의지를 따라야 한다는 의무감을 의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의무의식은 경향성을 극복하는 거지 경향성은 안 좋은 겁니다. 경향성을 극복하고 선의지를 따르려는 마음이 의무의식이다.
그래서 의무의식에서 비롯되지 않는 행위는 의무에 부합하더라도 도덕적이 아니다. 뭔 얘기냐면 기부를 한다는 거는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는 거 맞죠? 뭐뭐를 위해서 뭐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부 자체는 인간을 위해서 기부를 한다가 될 수 있으니까 도덕법칙이 될 수 있거든. 보편주의 정신은 모든 사람들이 다 기부를 하면 아무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기부를 한다 혹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같은 경우는 도덕법칙이 될 수 있어. 정언명령 두 가지를 만족하기 때문에. 자, 근데 기부를 할 때 왜 기부를 했습니까? 물으면은 나는 내 개인의 만족감을 위해서 혹은 내 상대적 우월감을 위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내 행복감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했습니다라고 하면 걔는 도덕적인 게 아니라고. 행위가 불순한 거야.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정언명령은 그냥 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했어요. 그것이 도덕 법칙이기 때문에 그게 도덕적인 거고, 결과적으로 도덕 법칙과 일치하는 것일지라도 의무의식에서 비롯되지 않는 것은 도덕 법칙이 아니라고. 이거 이해갑니까? 왜 서울대 총장을 구했는데 사람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했잖아. 서울대 총장을 구해서 왜 구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서울대 총장이 내가 이제 전액 장학금에다가 서울대 수석 입학 인명 구조 특별 전형으로 나를 입학시켜 주겠지라고 하면은 그건 도덕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칸트 입장에서는 그냥 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구했어요. 그게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그래서 의무에 부합하는 모든 행위는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다 아닙니다. 의무에 부합할지라도 행위가 불순하면 도덕법칙이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개인의 만족감이나 동정심에 의한 기부를 하지 말고 의무이기 때문에 혹은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기부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동기주의인 거고. 괜찮니? 아래쪽 의무론 아까 언급했던 멘트죠. 생각할수록 점점 더 큰 감탄과 경외심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두 가지가 있어. 저 위에 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의 밤, 자연법칙이죠. 그리고 내 안에 도덕법칙 두 가지라고. 도덕법칙. 그러니까 도덕법칙은 뭐냐면 실천 이성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법칙입니다. 이게 그 수특 용어 그대로 다운받아서 용어가 좀 어렵게 돼 있는데 그냥 도덕법칙이 자연법칙처럼 있는 거고 실천 이성으로 그 도덕법칙을 파악할 수 있는 이성 그거를 실천 이성으로 한다는 거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그냥 그 맥락이야. 그리고 실천 이성을 통해서 도덕법칙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성이 실천 이성이다. 그리고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 법칙은 예외가 없지만 도덕 법칙은 예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명령의 형식으로 주어진다. 그 두 가지 조건을 정언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언 명령 그 밑에 봅시다. 도덕 법칙 실천 이성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법칙이다. 정언 명령 형식으로 제기된다. 실천 이성은 내가 도덕 법칙을 파악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야. 도덕적 실천 의지를 규정하는 이성이죠. 그리고 요거는 도덕 법칙은 내가 스스로 파악해가지고 법칙이긴 한데 그 법칙은 내가 스스로 인식해서 내가 스스로 따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편적인 개념이야. 모든 사람들이 그 보편적인 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칸트는 너무 주관적인 그런 건 아니고 보편 이성으로 파악해가지고 이제 따를 수 있는 이성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명령이에요. 정언 명령은 남이 강제한 명령이고 내가 도덕 법칙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따라야겠다고 생각하는 명령이라고. 정언 명령 괜찮죠? 그리고 실천 이성은 도덕적 실천 이성을 규정하는 이성이라고 봤죠 아까. 그리고 정언 명령은 뭐에 반대되는 명령이냐면 가언 명령하고 반대되는 용어예요. 가언 명령. 자, 정언 명령은 이 발을 정자를 써요. 발을 정자에다 말씀 원자고 여기는 거짓 가짜에다 말씀 원자인데 요거는 진짜 명령이라는 뜻이고 이건 가짜 명령이라는 뜻이야. 둘이 무슨 차이냐면 정언 명령은 그냥 무조건 명령입니다. 무조건문으로 제시돼요. 조건이 없어. 여기는 조건문입니다. 뭐뭇을 위해서 뭐뭇을 한다. 뭐뭐 한다면 뭐뭐 한다. 이렇게 제시되는 게 가언 명령이고 정언 명령은 그냥 해라야. 그냥 해라. 뭐 이유 없이 하라로 끝나는 거. 앞에 뭐 딸려 있는 게 없는 거지. 그런 걸 정언 명령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명령 뭐뭐 하라. 가언 명령은 뭐뭐 한다면 뭐뭐 하라로 되어 있죠.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정언 명령의 두 가지 조건. 요거를 이 두 가지 정언 명령 정식을 만족하고 정식은 공식이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정언 명령 공식을 만족하면 개인의 행동 원칙인 준칙 혹은 경륜은 도덕 법칙이 될 수가 있어. 두 가지 깔때기 같은 거, 깔때기 함수 같은 거야. 요거를 들어갔을 때 이거 만족하고 이거 만족해야 도덕 법칙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인격주의 정식이라는 건데, 인격주의 보편주의 정식이라는 건데, 보편주의 정식은 네가 행동하는 그 개인 행동 원칙 있잖아. 네 좌우명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모순이 발생하지 않아요. 칸트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 되게 굳이 모순을 발생한다는 용어로 썼거든. 이런 거지. 그 거짓말하지 말라가 도덕 법칙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칸트는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가 개인의 준칙이잖아. 개인의 준칙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면 거짓말을 한다는 용어가 성립될 수가 없대. 뭔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을 하잖아. 근데 거짓말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진실을 얘기할 때 거짓말이라는 용어가 정의되는 개념이거든요. 그죠? 어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진실을 얘기할 때 내가 진실이 아닌 걸 얘기해야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 근데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대요. 칸트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모순이 발생한다고 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는 길 가다가 남의 물건을 훔친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치잖아. 그러면 사유재산제라는 게 성립할 수가 없대. 사유재산이 없으면 물건을 훔칠 수가 없어요. 이해가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 원칙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물건을 훔친다. 그러면 거짓말을 한다나 물건을 훔친다는 도덕 원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왜? 보편주의 정신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괜찮죠? 그런 거 있었고,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보편화했을 때 내 의지의 준칙, 이게 원문인데 내 의지의 준칙은 행동 원칙이다. 개인 행동 원칙, 개인의 혹은 준칙 혹은 경륜을 같은 말입니다. 개인의 행동 원칙이 언제나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었을 때 대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모순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말, 도둑질, 적혈하죠. 그러면 Q 이런 선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의 준칙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 아니죠. 개인의 준칙이 아니라 뭐에 따라? 도덕법칙에 따라 행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개인의 준칙이 보편적 도덕법칙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죠. 뭘 만족하면,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괜찮지? 아니죠. 인격주의 정책입니다. 인격주의 정책은 사람을 언제나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건데, 이게 원문이 이겁니다. 나 자신도 인간이잖아.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인격을 단지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나중에 모든 너 자신을 포함하니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동물권 이런 거 할 때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거든. 동물들은 도덕 법칙을 인지할 수 있는 실천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인간만 포기하고 동물 그 자체는 내재적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칸트는 동물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래. 왜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거는 인간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짓입니다. 길 가다가 눈 사람 부시고 나무 막 발로 차고 이런 거는 인간으로서 너무 품위 없어 보인단 말이야. 그거는 너 자신을 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거라서 그거는 인간에 대한 목적에 위배된다고 설명하거든. 그래서 모든 사람, 그래서 나 자신을 수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살도 하면 안 돼. 고통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 자신을 사용하는 거라서 그거는 무엇을 위해서 나 자신을 자살을 한다는 나 자신이 수단이 되는 거지. 고통을 위한 목적을 위해, 고통을 회피하려는 목적을 위해. 그러지 말라는 얘기야. 언제나 사람을 무엇을 위하여 요런 내용이지. 내가 강의를 하잖아. 근데 강의를 하는데 너네한테 강의를 하는 이유가 돈벌이를 위하여 강의를 한다면 뭐가 수단이고 뭐가 목적인 거야? 돈벌이가 목적이고 강의는 수단인 거죠. 그렇잖아. 돈벌이를 위하여 강의를 한다. 돈벌이는 수단, 목적이 되는 거고 이거를 위해서 너네를 수단화하는 거지. 이건 도덕법칙이 아니라고. 괜찮니? 근데 너네가 좋은 대학에 갔으면 싶어가지고 너네가 잘 되기를 위하여 잘 됐으면 싶어가지고 강의를 한다는 너네가 이거인 거잖아. 뭐뭇을 위하여 너네가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 이거는 너네를 목적으로 대하는 거라고. 사실은 같이 있는 거죠. 돈벌이 겸 이제 너네가 잘 됐으면 좋겠던 마음도 일부 있고 돈벌이가 조금 더 크긴 하지만 여튼 근데 자 멘트가 뭐라 돼 있냐면은 너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선지가 나왔을 때 애들이 좀 많이 틀렸습니다. 인간은 다른 이성적 존재자들은 결코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뭐 하지 말라는 얘기냐면 결코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는 아예 돈벌이를 위해서는 절대로 강의를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근데 돈벌이를 위해서 강의를 하고 있죠. 난 비도덕적인 사람인가? 라고 이제 하는 건 아니고 동시에 목적이잖아. 돈벌이를 위해서 해도 돼. 근데 이런 마음을 일부 가지고 강의를 하면 돼요. 돈벌이 플러스 돈벌이는 자체를 부정하진 않지만 너네가 잘 되었으면 하는 너네를 목적으로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강의를 한다는 도덕적인 게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동시에 목적입니다. 동시에 목적. 그래서 이건 XH. 다른 이성적 존재자들을 결코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아니고 동시에 목적으로 수단으로 플러스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면 괜찮아. 도덕적인 게 될 수 있습니다. 괜찮니?
여튼 이 두 가지 정식을 만족하면 개인의 경륜은 뭐가 될 수 있다고?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는 거죠. 정식이라는 거는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두 가지 공식을 만족하는 거면 개인의 준칙은 도덕 법칙이 된다 할 때 그 공식입니다. 공식. 일정하게 정한 방식이나 격식 이런 거죠. 뭐 수학 공식 뭐 이런 거지. 수학 공식처럼. 도덕적 행위라는 거는 그래서 요거만 뉘앙스만 구분하면 돼. 선, 의식, 의무의식, 도덕복식, 실천의식, 정언명령이 다 긍정적이다. 뭐는 부정적이라고? 경향성은 부정적이다. 선의지가 의무의식이 경향성을 극복하고 선의지를 따르려는 의무감이었죠. 이 정도만 구분하면 됩니다. 뒤에 문제를 풀어보자. 오랜만에 해서 또 기억이 안 나죠. 많이 하긴 했는데 34페이지에 1번 재현아 34페이지 1번 칸트는 자연적 경향성에서 비롯된 준칙에 따라 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까? 자연적 경향성에서 비롯된 준칙에 따라 행해야 한다. 맞니 재현아? 경향성은 칸트가 긍정한다 그래서 부정한다 그래서 부정한다 그랬잖아. 그럼 경향성에서 비롯되면 안 되지. 의무의식 혹은 선의지에서 비롯된 에 들어가야겠지. 그러면 개인의 준칙이 의무의식에서 비롯되면 도덕부칙이 될 수 있거든. 그거는 옳은 선비가 될 수 있지. 근데 여기는 경향성에서 비롯되면 안 되지. 욕구 열망은 극복하랬잖아. 그래서 X입니다. 두 번째 승윤아 칸트 예전에 많이 했죠. 칸트 2번 선한 목적을 위해 조건적인 명령에 따라 행해야 한다. 맞니? 네. 아니지. 무조건 명령이잖아. 정언 명령은 가언 명령이 조건 명령이죠. 조건 뭐뭐 한다면이라고 하죠. 민지야 3번 칸트는 개인의 준칙은 보편적 도덕복칙이 될 수 없다고 본다. X 개인의 준칙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도덕복칙이 될 수 있었죠. 4번 지수야 자 칸트는 의무의식에서 비롯되지 않는 행위도 도덕적 행위일 수 있다고 본다. 의무의식에서 비롯되지 않는 행위도 도덕적 행위일 수 있습니까? 안 돼. 무조건 의무의식에서 비롯돼야 돼. 내가 왜 사람을 구했습니까? 그냥 그 사람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내 의무감 때문에 그냥 구한 거야. 딱 의무의식이 아닌 거에서 이제 비롯된 거면 무조건 비도덕적인 거야. 5번 미서야 자 칸트는 의무에 부합하는 모든 행위는 의무의식에 비롯된 행위라고 봅니까? X 이건 X지. 의무에 부합한다고 할지라도 의도가 불순하면 안 돼. 도덕적인 의도에서 비롯되어야 도덕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X입니다. 5번은 이 4번 5번 같은 게 자주 헷갈리게 나와요. 칸트 파트에서 조금 어렵고 좀 변별력 고르는 선지라서 4번 5번 같이 나오고 그러면 애들이 좀 헷갈린다. 이해가지? 6번 지수야 자 칸트는 행위자의 성품을 기준 이건 아직 안 배웠는데 덕윤리라고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덕윤리는 조금 이따 배울 거다. 근데 행위자의 성품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뭘 기준으로 해야겠니? 도덕 법칙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행위의 도덕성은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의지 혹은 의무의식, 선의식 이런 거를 기준으로 도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성품이 아니라 성품은 주관적인 개념이거든요. 좀 나중에 덕윤리를 보면 7번 선 자 칸트는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하여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할 것을 강조합니까? 오다 오 여기 의지는 의지나 이성은 전부 다 긍정적인 개념으로 나와. 그리고 정언명령이라는 거는 실천 이성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명령이었죠. 자율적이기 때문에 이 칸트는 되게 인간이 도덕 법칙을 인식할 수 있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높고 고귀한 존재로 보거든. 인간에 대한 인식이 그래. 이게 좀 성선설 쪽에 가까운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율적으로 내가 이 도덕 법칙을 이건 도덕 법칙이야 이걸 따라해 이걸 실천하자라고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긍정적인 개념으로 봐. 선의지지 선의지 자유의지. 그리고 실천 이성도 긍정적으로 보고 실천 이성이기 때문에 실천 이성 순수 이성에서 이성 의지 이런 거 다 긍정적인 개념으로 나옵니다. 8번 정환아 자 칸트는 이성적 존재는 스스로 도덕 법칙의 수립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까? 그렇지. 스스로 도덕 법칙의 수립자가 된다는 게 뭐야? 아까 실천 이성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명령이 정언 명령이었다고 뭐 얘기하는 거지? 9번 재현아 자 칸트는 도덕적 판단이나 행위의 원천은 이성이어야 한다고 봅니까? 나오 요 이성은 실천 이성이겠지. 도덕 법칙을 인식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이 실천 이성인 거지. 괜찮죠? 돌아갑니다. 칸트 할 거야. 이거만 괜찮고 어렵다. 어려울 수도 있고요. 자 서양 공리주의인데 아까 똑같이 이제 자본주의랑 산업혁명 이후 시대 자본주의랑 사회주의랑 요 개인과 사회의 공동체의
조화를 추구했던 게 공리주의였지. 그래서 공리의 원리가 뭐라고? 최다 최행이랬습니다. 사회적 쾌락주의. 뭐랑 비교하는 거냐면 에피쿠루스를 아직 안 배웠는데 생륜만 하는 사람들 에피쿠루스는 뒤에서 나와요. 에피쿠루스는 개인적 쾌락주의라는 게 차이점이다. 여기는 사회적 쾌락주의라서 에피쿠루스는 개인에게 개인의 행복을 올려주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도덕적인 거거든. 근데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행복을 올려줄지라도 비도덕적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내 자신의 행동, 뭐 쾌락살인마의 쾌락 이런 거 있잖아. 쾌락살인마의 쾌락. 내가 이렇게 행복을 엄청 이렇게 뭐한 10만큼 쾌락을 느껴. 살인할 때마다. 근데 피해자의 고통이 100 정도 고통을 느낀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건 비도덕적인 행동이 되는 거죠. 근데 역으로 말하면 뭐겠니? 그러면 고통 피해자가 너무 그 순식간에 죽어가지고 고통이 한 10밖에 안 돼. 적은 고통을 느끼고 얘는 또 고아에다 친구도 없고 이래가지고 혹은 막 사회 안적 존재고 이래가지고 죽어도 슬퍼할 사람이 없습니다. 고통이 사회적 고통이 10밖에 안 되는데 쾌락살인마가 진짜 변태라가지고 살인을 할 때마다 한 100만큼 쾌락을 느끼는 거지. 도덕적인 살인이야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니? 도덕적인 살인이라고 벤담은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규칙 공리주의라거나 미르의 질적 공리주의라거나 이런 거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 그 논리들인 거지. 좀 한계가 많죠. 처음에 나오는 그 사상들은 선구자들이긴 한데 선구자들의 사상은 조금 허점이 많아. 허점이 많으니까 그걸 보완하고 하면서 이제 논리가 좀 정교해지고 발전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1번 그 공리주의인데 이제 벤담이라고 합니다. 벤담. 양적 공리주의자예요. 1번 벤담 양적 공리주의. 그리고 2번 31페이지를 봅시다. 적는 게 아니면 고2 수업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공리의 원리는 외우세요. 재현아 아까 그 자연법 제1원리가 뭐라고? 자연법 제1원리 웬만하면 외우세요. 이제 세 번째 묻고 있는데 선행 앞이야. 선행 앞이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근데 선이 뭐라고? 자연적 성향을 따르는 게 선이다. 그리고 공리의 원리는 뭐라고? 최다 최행이야. 최대다 최행입니다. 10분 있다 물어볼까? 두 개 외우세요. 철학의 제1원리 철학의 데카르트고 자연법 제1원리가 뭐라고? 선행 악피라고.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누가 얘기했다고? 아퀴나스가 얘기했다고? 너무 많은 정보. 뭘 너무 많은 정보야. 지금 몇 개 하고 있다고. 공리의 원리는 뭐라고? 공리의 원리? 최다 최행, 최대다수 최대행입니다. 이 공리가 실제로는 힘쓸 공자거든요. 그래서 공리라는 뜻이 공공의 이익은 아니야. 공공의 이익은 아닙니다. 효용이라는 뜻이에요. 공리라는 건 공리주의는 효용주의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냥 공공의 이익으로 외우세요. 그럼 공공의 이익이니까 최다 최행 맞겠지. 이 느낌이 뉘앙스가 공공의 이익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냥 공공의 이익이라고 해도 됩니다. 한자 자체는 뜻은 다르긴 하지. 자, 공리의 원리 최대 행복 돼 있죠. 사회적 유용성을 올려주는 행위가 도덕적이다. 그래서 여기는 모든 쾌락은 질적 차이가 없거든. 쾌락살인마의 쾌락이나 아니면 뭐 도덕적인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했을 때의 쾌락이나 크게 차이가 없단 말이야. 모든 쾌락은 전부 다 계산을 통해 가지고 양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쾌락 계산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내신은 아니니까 그냥 들어봤어요. 강지합근 다순법이라고 내신은 다 외우기는 하는데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거든요. 강도가 높을수록 오래 지속될수록 쾌락을 줄 확률이 높을수록 확실할수록 그다음에 쾌락과 가까이 있을수록 근처일수록 많은 쾌락을 생산할수록 쾌락이 순수성이라는 건 그러니까 쾌락이 고통으로 바뀔 수 있는 정도인 거야. 순수한 쾌락일수록 잘 고통으로 바뀌지 않는 겁니다. 범위는 넓은 범위의 쾌락을 줄수록 좋은 쾌락이고 이제 바람직한 쾌락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알 필요 없고 이 두 개는 알아야 되는데 강도랑 지속성이랑 왜 알아야 되냐면 나중에 베카리아의 공리주의 할 때 나와요. 베카리아의 공리주의. 벤담보다 앞세대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는 강도보다 지속성이 더 이제 쾌락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했기 때문에 살인자에 대한 사형보다 사형은 강도가 높은 거죠. 근데 종신노역형은 지속성이 높은 거거든. 그래서 종신노역형이 범죄의 많음보다 더 크다고 했던 사람이라서 거기서 이제 베카리아에서 그 아이디어를 좀 얻어가지고 이거 두 개 추가하고 나머지 추가해가지고 벤담이 7가지 쾌락 그 계산법을 만든 거야. 강도랑 지속성만 외우더라. 베카리아 때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이거를 내가 베카리아 얘기할 때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한참 뒤이긴 한데. 자, 아래쪽에 그 벤담 전용 제시문으로 나오는 표현이 이게 좀 자주 나오거든.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최고의 두 주인 혹은 두 군주, 두 지배자 이렇게 나와요. 번역은 다양하기 때문에 두 지배자의 발 밑에 두었다, 발 아래에 두었다, 지배하에 두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게 나오면 누구라고? 벤담 선지가 벤담 선지. 벤담이 책에서 쓴 얘기이기 때문에 전용 소리로 몇 번 나왔습니다. 괜찮지? 알았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 그 쾌락 살인마의 쾌락은 도덕적인 쾌락이 된다는 모순이 있는 거지. 그리고 뭐 노예제를 운용하는데 엄청 이게 일반적으로 노예제가 좀 부당하다고 보는 거는 그 백인들이 얻는 쾌락보다 흑인들이 얻는 고통이 너무 커서잖아. 근데 좋은 주인을 만난 노예가를 있으면은 너무 잘 대해줘가지고 밥도 안 굶게 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흑인으로 사는 것보다 내가 좋은 백인을 만난 노예 흑인으로 사는 게 더 행복하다 그러면 도덕적인 노예제거든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비판 받겠죠. 그래서 쾌락에도 진짜 차이가 있어. 그래서 남을 죽이는 쾌락하고 남을 도와주는 쾌락하고는 다른 쾌락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공리의 원리를 부정하지 않아요. 질적 차이는 있지만 더 많은 사회적 쾌락을 산출하는 게 도덕적인 행위라는 입장은 똑같아. 질적 공리주의. 벤담의 쾌락주의를 비판적으로 계승했다 나오죠. 그래서 공리의 원리를 인정하는 건 똑같고요. 그리고 정신적 쾌락이 감각적 쾌락보다 우월합니다.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그 정신적 쾌락이 감각적 쾌락보다 크다 옆에다가 경험을 통해 구별한다라고 나오죠. 경험을 통해 경험을 통해 구분 가능합니다. 네, 뭐랑 똑같냐면 공통적으로 나오거든요. 에피쿠루스를 아직 안 했어요. 에피쿠루스도 정신적 쾌락이 그 육체적 쾌락보다 우월한 쾌락이라고 보거든. 근데 거기는 뭘 통해서 힘이 미소야. 에피쿠루스는 윤사하는 친구들. 에피쿠루스는 뭘 통해서 정신적 쾌락과 육체적 쾌락을 구분합니까? 소박한 쾌락, 지속적 쾌락 이런 거랑 감각적 쾌락, 뭐 순간적 쾌락, 육체적 쾌락 이런 걸 뭘 통해서 구분했었니? 이성을 통해서 구분하는데 여기는 경험을 통해서 구분하는 게 차이점이다. 뭐냐면은 그 백사람한테 선택을 시켜가지고 너 살인할 때 쾌락을 느끼는 거랑 이제 남을 도울 때 쾌락을 느끼는 거랑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으면 뭘 선택할래? 그럼 아마 남을 돕는 쾌락을 선택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래서 뭐라고 비판받냐면 얘는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10,000원을 주고 떡볶이를 사 먹으러 가는 거랑 그다음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사는 거랑 10,000원을 주면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얘는. 그렇게 본다고. 정신적 쾌락이 우월한 쾌락이잖아.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쾌락이라고. 두 가지 쾌락을 전부 다 경험해봤을 때 나는 이 쾌락을 선택하겠어요라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쾌락이 우월한 쾌락이고 정신적 쾌락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떡볶이 먹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뭐라고 비판받냐면 엘리트주의라고 비판받을 거예요. 자,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밑에 나와있네. 미안하다. 아까 굳이 안 적어도 되는 밑에 나와있네요.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을 통해 질적 쾌락이 우월함을 인식하다. 그리고 선지가 이렇게 한번 나왔었다. 어떻게 나오냐면 질적으로 높은 쾌락을 추구하려잖아. 그러면 질적으로 높은 쾌락은 반드시 양적으로 많은 쾌락이라는 맞아 틀려. 질적으로 높은 쾌락은 반드시 양적으로 많은 쾌락입니까? 얘는 공리의 원리 인정한다며. 그러면 그 쾌락의 총량이 많은 쾌락을 추구해야 되잖아. 그럼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 양적으로 많은 쾌락이라는 얘기 아니야? 맞습니까? 는 아니야. 뭐냐면은 질적으로 쾌락이 다른 게 있고 양적으로도 각각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질이 높은 쾌락이 있고 질이 낮은 쾌락이 있거든. 근데 질이 높은 쾌락 중에서도 양적으로 작은 쾌락과 양적으로 큰 쾌락이 있는 거고 질이 낮은 쾌락 중에서도 양적으로 작은 쾌락과 양적으로 큰 쾌락이 있는 거지. 그러면 질적으로 둘 다 높은 쾌락이라면 어떤 걸 해야 돼? 양적으로 많은 쾌락을 해야지. 질적으로 낮은 쾌락일 때도 뭘 해야 돼? 양적으로 높은 쾌락을 해야지. 근데 둘이 충돌할 때는 뭐 하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질적으로 낮지만 양이 많은 쾌락과 질적으로 높지만 양이 작은 쾌락이 있을 때는 뭘 추구하라? 이걸 추구하라. 그래서 멘트가 뭐라 나오냐면 밑에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 요거죠. 불만족한 인간. 그다음에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 이건 돼지라는 거죠. 돼지. 만족한 돼지. 요거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쾌락의 총량은 쾌락의 질이 같을 때는 쾌락의 양을 따지는 게 맞고 쾌락의 질이 서로 다를 때는 무조건 높은 쾌락을 추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질적으로 높은 쾌락의 총량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 반드시 양이 많다는 쾌락은 아니고 양적으로 많은 쾌락을 하고 그냥 다 마약하면 되죠. 마약이 쾌락의 총량이 제일 높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엘리트주의로 흐른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묶어가지고 벤담과 미래 공리주의를 고전적 공리주의 혹은 행위 공리주의라고 하거든요.
행위공리주의. 행위공리주의는 어떤 공리주의냐면 공리의 원리를 개별 행위에 적용하는 거예요. 개별 행위라고 나와 밑 따라오십니까? 밑 아래쪽에 개별 행위에 적용하는 게 행위공리주의다. 그리고 얘네는 어떤 특징이냐면 쾌락주의고, 쾌락은 선, 보통은 악, 삶의 목적은 행복 이런 거 얘기해. 보편적 쾌락주의라거나 사익과 공익을 좋아하거나 사회 전체 이익이라거나 개인 이익의 단순 총합이 사회의 총합이라는 얘기를 해요. 뭐랑 차이점을 조금 이따 알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더뷸리에서는 개개인들의 사회라는 거는 개개인들의 합 그 이상이야. 여기는 뭐 맥락이라든가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 그거는 조금 이따 볼 거고. 근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 종합입니다. 개개인들의 쾌락을 더하고 그냥 사회의 쾌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거지. 사실은 이때 시대의 상으로 따지면 벤담은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노동자들의 쾌락이나 자본가들의 쾌락이나 같은 쾌락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를 5분 있다 합시다. 재현이 자연법 제1월 뭐라고? 최다 체육관 아니 자연법 제1월 외워야지. 선행 앞이 선을 행위공리주의 두 가지 설명하다 말았는데 쾌락주의고 이제 결과주의인 거죠. 쾌락주의는 뭐랑 대비되는 거냐면 에피쿠로스를 저 뒤에 죽음관 할 때 나올 건데 거기는 개인적 쾌락주의거든요. 여기는 사회적 쾌락주의, 보편적 쾌락주의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도덕관념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도만 알아두고, 결과주의는 뭐랑 비교되는 거냐면 칸트랑 비교되는 거지. 칸트는 뭐가 중요하다? 행위, 동기가 중요하다. 근데 여기는 행위, 동기가 어떻든 간에 도덕적인 사회적 쾌락을 극대화시키기 하면 그냥 도덕적인 겁니다. 그래서 선지 중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런 선지가 있었다. 행위자의 행복과 사회적 도덕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는 O일까 X일까? 칸트랑 공리주의 교집합입니다. 행위자의 행복과 사회적 도덕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행위자의 행복과 도덕적인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맞아. 칸트 입장에서는 행복은 자신의 처지나 복지에 대한 만족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도덕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별개의 문제야. 그냥 도덕 법칙을 따른 사람은 행복해도 될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 그렇지? 그럼 굳이 행복하기 위해서 도덕 법칙을 따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근데 공리주의도 마찬가지죠. 내 개인의 행복을 올라가는 게 사회적 쾌락이 동일하면 내 행복을 올리는 게 도덕적인 행동이거든요. 에피쿠로스는 그게 도덕적인 행동이잖아. 개인적 행복을 올리면. 근데 여기는 내 행복이 올라갈지라도 사회적 행복이 더 많이 저하된다면 그건 비도덕적인 행동입니다. 반대로 내 행복이 조금 저하될지라도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사회적 쾌락이 더 많이 올라가면 그건 도덕적인 행동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행위자의 행복과 사회적 도덕이 양립할 수 있다는, 맞을까 틀릴까? 이건 O거든. 이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건 O거든. 근데 양립할 수 있다 라는 선지가 나오면 이건 O입니까 X입니까? 이것도 O야. 양립은 가능하지. 벤담 칸트 입장에서는 둘이 그냥 아예 별개 문제를 했지. 해도 이거 도덕 법칙을 따른 사람은 행복할 자격이 주어진다 그랬어. 같이 할 수 있는 거지 당연히. 여기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회적 쾌락이 다 동일하면 내 쾌락을 올리는 게 도덕적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양립할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괜찮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도덕이 행복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거는 O일까 X일까? 칸트랑 공리주의 공통점. 미서야 뭐라고 생각해? 하지 않았니? 도덕이라는 건 행복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돼. 뭘 처음 듣는 소리 얼굴 보고 앉아있어. 칸트는 무조건적으로 도덕이 뭐여야 돼?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게 이게 목적이어야 돼. 도덕 법칙은 그냥 해야 되는 거지 다른 걸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개념입니다. 칸트 입장에서는. 근데 벤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요? 라고 하면은 그것이 모든 개인들의 행복을 더 많이 올려주니까. 공리주의 입장에서 도덕이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잖아.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근데 칸트는 도덕은 절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지. 그 자체로 목적인데. 이해가니? 어렵니? 근데 칸트랑 공리주의가 자주 둘 다 근대 사상이잖아. 자주 묶여서 이런 선지들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용이 좀 어렵다. 이쪽 파트가. 괜찮니? 안 괜찮니? 넘어가고. 이제 공리주의 하면서 이 사회적 쾌락주의고 이제 결과주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행위공리주의는 어떤 비판을 받냐면 크게 두 가지 비판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 그 아래쪽에 행위공리주의 한계 비판부터 봅니다. 아니 그 31페이지에 규칙공리주의 두 번째 줄 있죠. 행위공리주의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나왔다. 첫 번째 행위공리주의 위에 얘기했던 벤다가 미래 공리주의는 도덕적 상실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아까 쾌락살인마의 쾌락 같은 거야. 쾌락살인마의 쾌락은 이제 도덕적인 살인일 수 있는 거지. 그런 거. 그리고 여기 공리괴물 적어놓은 거 뭐냐면 나중에 이제 규칙 공리주의 때 행위 공리주의 때 만들어낸 가상 실험이거든요. 보통은 어떤 이제 가상의 괴물이 존재하는데 이 괴물은 보통은 사람들이 쾌락을 집어 넣으면은 쾌락의 역시 때문에 일정 부분 쾌락이 증가하다가 이런 곡선을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짜장면 한 그릇 먹을 때는 뭐 5만큼 쾌락을 얻었으면 두 그릇, 세 그릇, 네 그릇 먹으면은 3, 2, 1로 줄잖아. 다섯 그릇째부터 보통이 커지지. 근데 이 가상의 이 공리 괴물은 아무리 쾌락을 주입해도 쾌락의 역치가 더 낮아지지 않아. 쾌락의 역치가 높아지거나 쾌락의 효용이 감소하지 않고 쭉 쾌락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일반 개개인들한테 돌아갈 자원들을 모조리 이 공리 괴물한테 투입하는 게 도덕적인 행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위 공리주의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재산을 계속 뺏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돌아갈 자산을 계속 여기만 주관하면 도덕적인 사회거든요. 이건 도덕적 상식과 일치하지 않지. 그래서 이런 거 플러스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벤담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벤담은 모든 행동을 할 때마다 내 행동이 사회적 쾌락을 올려줄 것인가 감소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매 행동을 했어야 돼. 벤담은 그렇게 살았거든. 근데 이거를 모든 일반인들까지 이런 원칙에 따라 사는 게 너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고 시간이 좀 낭비되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쾌락을 올려줄 거라고 생각되는 우리 도덕적 상식과 어긋나지 않는 그냥 어떤 공리의 규칙 같은 걸 정해놓자. 그냥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하지 말자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자. 그럼 규칙을 정해놓고 이 거짓말이 매번 거짓말을 할 때마다 이 행복을 올려줄까, 그 사회적 행복을 올릴까 내릴까를 매번 고민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정한 공리의 규칙을 따르는 이 규칙을 따르는 건 그냥 도덕적인 거고 규칙을 어기는 건 그냥 비도덕적인 거야. 왜냐하면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는 대체로 그러니까 선한 거짓말이 있지만 선한 거짓말은 행위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도덕적인 행위예요. 행위 공리 입장에서는 개별 거짓말들이 있고 각각의 거짓말이 올려줄 수 있잖아 사회적 쾌락을. 그때 도덕적인 게 된다고. 근데 이 규칙 공리주의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거짓말을 한다는 게 사회적 쾌락을 더 감소시키니까 그냥 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규칙을 정하고 여기를 따르면 도덕적인 거, 어기면 비도덕적인 걸로 하자라고 후려친 겁니다. 괜찮니? 그러면 이제 도덕적 상식을 어긋나는 그냥 선의의 거짓말 같은 거는 도덕적 상식이 어긋날 수 있잖아. 거짓말 하지 말라. 이런 예외 사례도 없어질 거고 플러스 그냥 규칙에 따르기만 하면 되니까 훨씬 효율적이 되겠죠. 헤어라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 규칙 공리주의라는 사람 나오는데 사람 이름 안 나와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아까는 개별 행위의 행위 공리주의를 적용했다면 여기는 행위의 규칙의 공리주의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큰 규칙을 따름으로써 공리를 극대화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때때로 거짓말하는 것이 공리를 높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거짓말은 공리를 감소시키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준수하는 게 규칙 공리주의의 도덕입니다. 괜찮지? 뒤에 선지를 한번 봅시다. 몇 개 없는데. 정원아 1번 공리주의에서는 34페이지 1번입니다. 공리주의에서는 사회적 유용성의 산출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삼아야 한다. 많이 들리. 맞아. 같은 말인데 유용, 효용, 쾌락, 뭐 공리 다 비슷한 용어로 쓰여요. 유용성을 올려주는 거, 효용성을 올려주는 거, 공리를 올려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도덕의 원리여야 된다. 공리의 원리. 2번 재현아. 자, 공리주의에서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척도를 결과의 유용성으로 봅니까? 맞아요? 5 결과의 유용성, 결과주의겠지. 결과의 유용성, 효용성이 도덕적인 것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3번 미서야. 자, 공리주의에서는 정신적 쾌락은 감각적 쾌락과 달리 양적 계산이 불가능하다. 맞니? 가능해요. 벤담은 가능하지. 벤담은 모든 쾌락은 질적 차이가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전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질적, 정신적 쾌락이든 감각적 쾌락이든 그냥 쾌락인 거야. 내가 그 커피를 마셔서 얻는 쾌락하고 책을 읽어서 얻는 쾌락이 그냥 동일한 질을 가진다고. 벤담은 그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계산할 수 있는 거지. 4번 승윤아. 자, 칸트와의 공통점인데 행위의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보편적 원칙이 존재합니까? 근데 이 공리주의가 행위 둘 다 마찬가지. 행위율 공리주의, 규칙 공리주의. 오. 네, 공리주의가 아니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칸트는 그런 거 같죠? 보편적 도덕 원리가 도덕 법칙, 뭐 정한 명령 이런 게 보편적 도덕 법칙 원리거든요. 근데 공리주의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개념이잖아. 근데 그때그때 달라지는 그 행동은 뭐에 따르는 거냐면 공리의 원리를 따르는 거야. 그래서 공리의 원리가 보편적 도덕 원리입니다. 이해가? 그래서 공리의 원리랑 이제 도덕 법칙이랑 이런 보편적 도덕 원리를 따르는 행동이 둘 다 행위거든요. 칸트도. 그 도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편적 원칙은 존재합니다. 나오. 네, 덕윤리를 아직 안 배웠는데 덕윤리 빼고 있구나. 선. 자, 공리주의와 칸트의 공통점이다. 이론적 토대보다는 현실 문제 해결에 1차적 관심을 준다. 맞아요? XX. 잠깐만. 이거는 뭔 얘기냐면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실천 규범 윤리학이거든. 지금 배우는 거는 이론 규범 윤리학이에요. 이론 규범 윤리학. 공리주의든 의무론이든 다 1회 2단원에서 배우고 있지. 1회 2단원에서 배운 거는 옛날에 나온 철학들 배우고 있는 거야 지금. 괜찮니? 근데 현실 문제에 적용한다는 단어가 나오면 뭐였니? 실천 윤리예요. 실천 규범 윤리학. 여기 나오는 거 이론적 토대보다 현실 문제 해결에 1차적 관심을 주는 거는 우리가 2단원부터 2, 3, 4, 5, 6단원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냥 공리주의가 아니라 싱어의 공리주의 이런 거 배울 거야. 그래서 그 동물권 논쟁 이런 거, 생명윤리 이런 거, 그다음에 죽음관 이런 거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실천규범 윤리학이고 여기는 이제 덕윤리 공리주의, 칸트 사상 이런 거는 전부 다 이론적 토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옛날에 나온 거라 가지고. 그래서 틀린 겁니다. XX. 덕윤리로 갑니다. 이제 서양 철학 마지막. 이것까지 하면은 철학자들은 일단 다 한 거야. 철학자들은. 윤리 내용에서 어렵게 나오면 이쪽에서 좀 어렵게 나오거든. 이제 윤사 내용들이죠. 여기까지 윤사 내용들인데 마지막이나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라 그러고요. 누구 사상을 비판하는 거냐면 서양 철학에서 3명 나오는데 고대 그리스 철학자 일반적으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얘네들을 서양 고대 철학자라고 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네, 얘 제자가 얘고 얘 제자가 얘고. 어떻게 외우랬습니까, 승윤아? 네? 어떻게 외우랬어? 이거 3명 외워야 되잖아. 그냥 그랬어. 아이씨. 소프라 얘네들이 유명하잖아.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니? 이렇게 소프라노. 기억 이거 안 했나? 했을 텐데. 저는 하다 그만뒀죠. 그래.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니? 유명한 애들인데 아니? 소프라노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얘 제자가 얘고 얘 제자가 얘인데 소크라테스가 그 아테네 직접민주주의한테 돌아가셨죠. 그래서 500인 평의에 이거 해가지고 280표대 220표로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돌아가셨거든. 그러면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좀 따라다니던 그 빠구리였단 말이야. 우리 스승님 하던 이제 예제자였는데 그 아테네 민주주의에 내 존경하던 스승님이 그 목숨이 날아가니까 어때? 이 아테네 민주주의를 혐오하고 내 지금 현실은 되게 비천한 거예요. 아테네 민주주의 같은 내 스승님을 돌아가시게 한 현실은 되게 비루하고 비천한 거고 스승님께서 가신 영혼의 세계인 어디 이데아의 세계가 고귀하고 높고 이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본 거거든. 플라톤은 이원론이라 그래. 플라톤의 이원론, 이데아계와 물질계를 구분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 비판하는 건데 이데아는 그 각각 이데아 혹은 본질적인 선 그 자체 뭐 이런 거는 현실 세계 내부 사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이치라는 거는 외부 세계의 따로 이게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론론이라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현실주의고 선은 조음은 현실 세계에 존재합니다. 이데아 세계가 아니라.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로 비판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하면 주지주의라고 얘기해요. 주지주의. 이게 지는 지혜할 때 지자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원칙이야. 지식 원칙. 지혜만 있으면은 바로 도덕적이 될 수 있고 바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거 얘기했어요. 지덕법 합일설 같은 거 얘기했거든. 이거는 윤사하면 자세히 나오는 개념인데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생김에서는. 소크라테스는 지덕법 합일설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도덕적이지 않게 사는 거는 왜 그러냐면 어떤 게 진짜 좋은 건지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승민아 그 담배 피는 거 너로 그때 예를 들었나? 그때 뭐 머리 박아주는 거죠. 너가 담배 피는 걸로 합시다. 담배를 몇 년째 피고 있습니까? 이제 한 3년째 지금 담배를 못 끊고 있는데 왜 담배를 못 끊고 있니 너는? 알지 못해서 그런 거지.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생각해. 담배가 진짜 해롭다는 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거든. 담배가 해롭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얘가 담배를 못 끊고 있는 거는 진짜 내가 완전 목숨이 한 10년 핀 골초도 담배를 끊게 되는 순간이 당신 지금 폐암 걸려가지고 담배 한 명 더 피면 바로 이제 죽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으면은 그 순간 바로 담배를 끊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해롭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담배를 계속 피는 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악을 행하는 거는 네가 진짜 그게 악한 게 너한테 나쁘다는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걸 제대로 알고 그래서 그 얘기했잖아. 다 이 멍청한 너가 항상 성찰을 하고 네가 모른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너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이 얼마나 멍청한지를 알라는 거거든. 네 자신이 얼마나 멍청한지를 계속 성찰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잘못된 지식을 빼내야 벗겨내야 참된 지식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계속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하라는 얘기죠. 그럼 내가 담배가 진짜 해롭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으면은 바로 도덕적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담배를 끊을 때마다 몸에 좋고 건강하고 뭐 이런 느낌을 받겠지. 그리고 바로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담배를 옛날에 필 때마다 내가 몸에 안 좋은데 막 이러면서 담배 피면서 고통스러웠는데 불행했는데 담배를 끊었으니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알기만 한다면 바로 도덕적이 되고 바로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주지주의라고 합니다. 지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크라테스 선지 좀 어렵게 자발적인 악은 불가능하다라는 선지가 나왔어요. 자발적인 악은 불가능하다. 왜?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자발적인 악은 가능하지. 왜 아리스토텔레스는 왜 담배를 못 끊는다고 얘기해요? 중용이 아니, 그지. 네가 의지 박약이라서 그런 거죠. 의지 박약이라서 실천 의지가 부족하면은 내가 담배가 해롭다는 걸 알더라도 담배를 계속 필 수 있어.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인 걸 가미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지주의고 플라톤과 소크라테스 여기는 주의주의야. 의지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의지의 중요함을. 그래서 인간의 이성 플러스 실천 의지를 강조한다고 돼 있죠. 주의주의라고 돼 있고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주지주의를 비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현실주의란 얘기고 플러스 목적론적 세계가 돼 있지. 세상 만물은 전부 다 목적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인간 중심주의 할 때 나올 건데 세상 만물은 다 요 목적은 뭐야? 이게 여기 기능은 뭡니까? 기능은 잘 쓰여져서 내용을 전달하는 거거든. 잘 쓰여지는 게 이 기능이고 이 잘 쓰여지는 거의 기능의 목적은 너네에게 내용을 전달해서 강의를 잘 원활하게 잘 하는 겁니다. 얘는 자기 기능이 잘 발휘되고 있는 상태니까 얘를 덕이 있는 상태라고 해요. 덕이 있는 보드마카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그래서 다 목적이 있는데 인간의 목적은 뭐다? 인간의 목적은 행복하기 위한 거라고 해요. 인간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거는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 이거는 자주 좀 나오는 제시문이니까 멘트를 외워보세요. 행복은 밑에 나와 있죠. 덕의 밑줄 것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입니다. 영혼의 활동. 여기 덕은 뭐냐면 이성의 탁월함이 덕이다. 본질 기능의 탁월함인데 인간의 본질 기능은 뭐라고? 이성이라고 한다고. 서양에서는 일반적으로 칸트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인간의 본질 기능, 다른 어떤 무언가로부터 구분되는 인간만의 특징, 그걸 이성이라고 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유교에서는 그걸 도덕심을 받지. 짐승들은 없지만 인간만 가지고 있는 거 도덕심. 그리고 그 자연적 성향이나 뭐 불성 같은 거는 동물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 유교에서는 도덕심을 받던 그거. 그래서 이성을 잘 발휘하는 상태의 영혼의 활동은 뭐냐면 이게 반복돼서 습관화된 상태입니다. 습관. 적어놓으세요. 그 덕에다가 이성의 탁월함이라고 적어놓고 활동에다가 습관이라고 적어놓고. 그래서 이성을 잘 발휘하는 상태 플러스 그게 실천을 통해 가지고
몸이 습관화된 상태. 그게 행복한 거라고 봐. 인간의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 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천 의지도 필요하고 이성도 잘 발휘해야 되는 거고 주지주의 플러스 주의주의인 거지. 아래쪽에 덕론 해가지고 덕은 이성에 탁월함 돼 있죠.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두 개로 나누거든. 덕을 두 개로 나누는데 크게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의 두 개로 나눕니다. 그리고 요 덕은 좀 더 후천적이라는 게 중요하다. 유교의 덕은 어땠어? 유교의 덕은 유교의 사덕이 뭐였습니까? 지수야. 맹자가 얘기했던 사덕 인의지. 그건 형성하는 거 맞아요? 아니지. 이건 탁월하는 거니까. 이거는 형성하는 거 맞아요? 이거는 맞아. 후천적인 거거든. 지성적 덕은 교육을 통해서, 품성적 덕은 실천을 통해서 형성하는 거야. 여기 습관화야 되지. 습관. 그래서 지성적 덕, 지적인 덕, 품성적 덕, 도덕적 덕 이렇게 봅니다. 자, 인간, 이게 동물한테도 동물은 욕구만 있고, 인간은 뭐도 있냐면 영혼적인 부분도 있어. 이성적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성적인 부분과 동물적인 부분이 있고, 이성적인 부분은 사유, 동물적인 부분은 욕구입니다. 영혼에서. 그리고 이 지성적 덕은 이성적 부분인 이 이성이 잘 발휘되는 상태,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가 이 지성적 덕이에요. 품성적 덕은 욕구가 이성의 명령에 잘 따르는 상태. 플라톤이랑 똑같아요. 플라톤 선생님 안 배웠지만. 그래서 이 품성적 덕이 이 감정, 욕구 이런 게 이성에 따라 잘 절제된 상태, 명령을 잘 듣는 상태, 잘 발휘되는 상태, 그걸 중용의 상태라고 봅니다. 자, 형성 방법 후천적 돼 있는데 지성적 덕은 교육이나 학습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해야 돼요.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만 교육을 받을 수 있거든요. 요때의 공동체라는 건 국가를 얘기하는데 아테네, 테베, 조그마한 그 그리스 폴리스 얘기하는 거야. 아주 조그마한 규모이기 때문에 일반 마을 단위에서는 아카데미아라거나 리케이온 같은 학교들이 없어요. 그 학교가 국가 단위는 돼야 돼서 이제 국가 공동체 이런 걸 되게 강조하는 거죠. 품성적 쪽에서는 실천 습관을 통해서 중용의 반복을 통해서 이제 품성적을 쌓을 수 있습니다. 주의라는 거. 지성적 덕의 종류에는 철학적 지혜, 실천적 지혜, 논리적 추론 뭐 이런 거 있는데 실천적 지혜만 동그라미 치세요. 실천적 지혜.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 중용 때문에 중요하다. 중용. 다른 거는 그 자체로는 뭐 이렇게 실천적 지혜 자체보다는 중용이 되게 중요한 개념으로 나와요. 근데 중용과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에 실천적 지혜가 중요한 거지. 중용이란 거는 아래쪽 먼저 보자. 1, 2, 3 나오죠. 산술적 중간이 아닌 과도함과 부족한 사이의 중간값입니다. 그래서 가변적인 거야. 요것도 얘기를 그때 이렇게 예를 들었었죠. 길 가다가 흡연 금지 딱 아래쪽에서 승윤이가 길을 가는데 흡연 금지 표지판 밑에서 초딩이 초등학교 한 6학년짜리가 담배를 막 피고 있는 게 보입니다. 대놓고 어떻게 할 거예요? 피지 볼래. 피지 말라고 뭐 할 건데? 얘기하고 뺐나? 그래서 피지는 안 피죠. 그건 아니지. 여튼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담배 뺏고 이러면 안 된다고 훈계하고 이게 용기 있는 지식이겠지. 그냥 쓱 지나간 거는 그건 비겁한 일일 거 아니야. 근데 똑같이 돼 있는데 막 이레즈민 문신에다가 마동석이 막 이렇게 막 반팔 막 이렇게 하는데 막 근육 물컹물컹 하는데 이제 똑같이 흡연 금지 부스 밑에서 뻑뻑 담배를 대놓고 피고 있다.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승민아? 그냥 지나가죠. 그것도 조금 비겁한 거고 뭐 관할 옆에 이제 동사무소나 뭐 경찰서나 흡연금지 밑에서 누가 담배 피고 있습니다. 좀 조치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 똑같이 흡연금지에다가 사람이 담배 피고 있는 거 똑같은데 하는 게 다르죠. 하는 행동이, 그지? 근데 하는 행동이 다른 게 도덕이 그럼 달라지는 건가? 달라지는 거로 봐. 왜냐면 적절한 중용이라는 거는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이 중용이란 말이야. 그러면 상황에 따라 뭐 또 시기에 따라 뭐 환경에 따라 적절한 행동이 달라질 수 있겠지. 그래서 애한테는 담배를 뺏고 이러지 말라고 훈계하는 게 용기 있는 행동이고, 여기서는 똑같이 하면은 담배를 뺏고 훈계하면은 얻어맞겠죠. 터지고. 그거는 만용이에요. 만용. 여기서는 이제 그냥 쓱 피하는 건 좀 비겁한 행동인 거고, 관할 경찰서에 연락해가지고 여기 누가 담배를 피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게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 책에서 든 사례는 뭐 이런 겁니다. 페르시아 군이랑 페르시아 전쟁 때 아테네 군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페르시아 대군이고 아테네는 병사수가 작은 거지. 근데 여기서 맞서 싸우면 개죽음이란 말이야. 그러면 원래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장군이 물러서는 건 비겁한 짓이죠. 근데 여기서는 물러섭니다. 물러서고
예, 이제 페르시아군이 딱 이렇게 들어왔을 때 절벽에 매복을 했다가 얘네가 여기로 들어왔을 때 숨어가지고 딱 나와가지고 이제 화살을 쏴가지고 승리했다 매복을 해서 이런 게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거지. 여기는 일반적으로는 전쟁터에서 군사를 물리는 장군은 비겁한 장군이지만 이거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래서 산술적 중간값이 아닌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의 중간값입니다. 가변적인 개념이야. 도덕이 가변적인 거가 맞아요. 누가 싫어하겠니 이런 거? 칸트가 싫어하죠. 칸트가. 도덕 법칙은 보편적 도덕 법칙 이런 거 얘기하는데 어디 도덕 법칙이 변할 수가 있는 거야? 아래쪽 그 자체로 나쁜 행동, 그 자체로 나쁜 감정에는 중용이 없다. 중용이 없는 감정이나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중용이라는 거는 저 위에 아래쪽에 보면 영기, 절제, 긍지 보이니? 품성은 더 아래쪽에 덕의 종류 봅시다. 용기, 절제, 긍지 돼 있지. 근데 이 용기가 뭐라고 돼 있어? 만용과 비겁 사이의 중용이죠. 용기가 만용 너무 지나치면 만용이고 너무 없으면 비겁인데 그리고 절제도 너무 절제를 많이 하면 무감각이고 너무 절제를 안 하면 방종인데 그 사이의 중간값이라고. 근데 질투 같은 거 질투 작은 질투, 큰 질투, 중간 질투가 없어. 절도 이런 거 남의 물건 훔치는 거 작은 절도, 큰 절도, 중간 절도가 없어. 그래서 그 중용이 없는 감정이나 중용이 없는 행동이 있을 수 있다가 옳은 선지입니다. 모든 행동과 모든 감정에는 중용이 존재한다가 오답선지를 나왔어요. X. 그리고 아까 뭐라고 무슨 지혜로? 실천적 지혜로 중용을 파악할 수 있고 중용을 반복하면 뭐가 형성되고 품성적 덕이 형성되는 거야. 그래서 중용을 실천하는데 혹은 품성적 덕 혹은 행복에 이성의 역할이 존재한다. 이성이 기여할 수 있다가 옳은 선지로 나온다. 왜냐하면 중용을 파악하려면 뭘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요. 교육을 하고 실천적 지혜를 발휘해야 중용이 뭔지를 알 수 있고 이 중용을 계속 반복하는 상태가 행복한 거라고. 정원아 아래쪽 이제 맥킨타이어로 갑시다. 아래쪽에서까지 다 했고 기억해라. 한번 하긴 했죠 예전에. 맥킨타이어 무슨 윤리라 하면 행위자 중심 윤리라고 합니다. 뭐랑 구별되는 거냐면 공리주의랑 칸트랑 구별되는 거예요. 거기 두 개는 행위 중심 윤리라고 해요. 여기는 행위자 중심 윤리입니다. 자, 맥킨타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 사람이고 한 2000년 전 사람이고요. 여기는 그 현대의 덕윤리자입니다. 덕윤리. 아리스토텔레스 그 지성적과 fun성적 논리를 따가지고 이걸 공동체주의에 접목시킨 사람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공동체주의니까 근데 세계가 넓어지고 세상이 막 확대되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나오더라. 자, 여기는 이 사회가 있고 이 사회가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소고기를 대접하는 거는 엄청 그 극진한 호감의 표시지. 근데 힌두교 해가지고 소고기를 대접하는 거는 이거 모욕의 의미란 말이야. 힌두 소는 신성한 동물인데 얘를 잡아다가 나한테 먹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사회마다 도덕적인 개념이 어떻게 돼? 달라질 수 있는 거지. 미국에서는 이제 할아버지 만나면 하이파이브 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할아버지 만나면 또 하이파이브 이러면은 버릇이 없는 놈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이파이브라는 행동 그 자체에는 도덕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어 없어? 얘는 이 하이파이브라는 행동만으로는 도덕적이다 도덕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소고기 대접하는 것만으로는 이 소고기를 대접한다는 거는 사회마다 달라질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개념이 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이다 얘기할 수 없다고. 그럼 행위가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야? 그 사회에서 행동을 하는 행위자가 더 중요한 거야. 행위자. 그래서 어떤 걸 이 보편적으로 도덕적인 행동이라는 건 없고 어떤 게 도덕적인 행동이냐면 일반적으로 그 사회에서 덕 있는 사람이라고 지칭되는 사람이 있어요. 유덕한 사람이다. 덕 있는 사람이다. 도덕적인 사람이다. 그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지칭받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도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마다 달라질 수 있겠죠. 그 사회에서 도덕적이라고 얘기 듣는 사람이 하는 행동인 거니까. 여기는 행위자 중심 윤리. 행위자의 성품인 덕을 강조한다. 아까 선지에서 행위자의 성품, 덕 이런 거 선지가 나왔잖아. 넘어갔었지만 그게 요 덕윤리 얘기야. 그리고 의무론 공리주의의 행위 중심 윤리를 비판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공동체주의 윤리라고 하는데 개인의 선택보다 공동체의 역사나 맥락을 강조합니다. 도덕은 가변적인 개념. 이게 좀 소고기 대접이라거나 아니면 하이파이브라거나 이런 거는 다 바뀔 수 있는 개념이니까. 그리고 사회에는 개인의 단순 총합 그 이상이라는 게 중요하다. 여기는 이제 공리주의 공동체는 개인의 단순 총합에 불과하다는데 여기는 이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사실은
여기는 이제 개개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회 유기체론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사회 명목론이라 그러고 여기는 이 개개인들이 모인 사회가 개개인 그 이상의 어떤 살아있는 존재 같은 개념인 거야. 사회 유기체설이고 이거는 기계론적 세계관이고 여기는 그 개개인들의 뭐 너네 반평균 같은 거죠. 너네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사람 수로 이렇게 단순하게 나눈 거. 근데 여기는 뭐 국가대표 축구팀 할 때 그냥 개개인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개개인들의 이 연봉만으로 항상 축구가 결정나는 게 아니잖아. 얘네들이 뭐 컨디션이라든가 감독의 전략 전술이라든가 얘네들의 팀워크라든가 이런 거가 다 반영이 돼가지고 승부가 나기 때문에 요 팀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는 얘기지. 그런 거를 이제 사회로 보는 거지. 그래서 공리주의의 공동체가 개인 단수 총합인 것과 차별화되는 내용입니다. 구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인간은 서사적 존재. 서사라는 것은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관계를 맺고 있다는 얘기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고 이 도시 또는 저 도시의 시민이다. 그래서 그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서사적 존재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맺고 있는 존재다. 35페이지로 끝났습니다. 물리. 덕윤리로 갑니다. 자, 덕윤리 1번 그 페이지 35페이지 덕윤리 1번에서 정원아 자, 덕윤리에서는 행위자의 품성보다 행위자의 유용성이 중요하다고 보니? 응? 행위의 유용성은 누가 얘기했습니까? 공리주의에서 얘기했지. 그래서 덕윤리니까 행위자의 품성이 중요한 겁니다. X고. 재현아, 자 2번 덕윤리에서는 도덕 판단에 있어 절대적 도덕 원리보다 공동체의 관행을 따라야 한다고 봅니까? 맞니? 오다 오. 절대적 도덕 원리가 없어요 애초에. 공동체마다 달라질 수 있는 개념이잖아 도덕적이라는 거. 그래서 절대적 도덕 원리보다는 공동체 관행이 중요해라는 입장인 거고. 3번 선. 자 덕윤리에서 도덕적 행위란 행위자의 유독한 성품으로 바탕으로 한 행위 맞니? 맞아. 유독한 성품을 바탕으로 그 사회에서 도덕적인 사람이 하는 행동 그게 이제 도덕적인 행위인 거지. 4번 지수야. 자 덕윤리에서는 인간이 타고난 덕을 실천해야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다. X. 타고난 덕이 없죠. 후천적인 덕이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겁니다. 5번 민지야. 자 덕윤리에서는 우리가 덕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선한 행위를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맞니? 오다 오. 이게 뭔 얘기냐면 덕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라는 거는 덕을 교육을 통해서 혹은 실천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형성했을 때 선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 뭐 이런 맥락이에요. 괜찮지? 그리고 막 애들이 이거 왜 이게 넣어놨냐면 애들이 이렇게 해서 틀렸어. 그러니까 도덕적인 사람이 되면은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잖아. 근데 그 애들이 몇 명이 실천을 해야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해가지고 반대로 바꿨다 그래서 틀려왔었거든요. 족보답한 문제긴 했는데 근데 실천을 해가지고 도덕적인 존재가 되는 것도 맞고 도덕적인 존재가 되면 또 계속 실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내용은 아니라고. 그래서 옵니다. 5. 6번 선 다시. 자, 덕윤리에서는 도덕적 행위자가 도덕 법칙보다 상황과 맥락을 중시해야 한다고 봅니까? 맞아. 상황, 맥락 이런 거 공동체마다 달라질 수 있는 그 사회의 어떤 뭐 규칙, 뭐 규정 이런 거 그런 걸 더 중시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 미서야 7번. 자, 덕윤리에서는 덕을 관행에 내재한 선을 성취하게 하는 타고난 성품. 뭐가 틀려? 타고난 성품이 틀리죠. 관행에 내재한 건 맞아요. 8번 승윤아. 자, 덕윤리에서는 개인은 공동체를 벗어나면 덕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없다? 오다. 오. 공동체 안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교육해야 되고 교육 국가 사회 이런 거 되게 중시하는 게 공동체 내부에서는 그걸 배울 수가 없잖아. 그리고 공동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덕 있는 행동을 하려면 그 사회 속에서 살아야겠지. 공동체를 벗어나게 되면은 덕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오. 정원아 9번.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적 덕을 합리적 선택과 결부된 품성 상태. 이게 무슨 설명일까요? 합리적 선택과 결부된 품성 상태라는 게 무슨 표현일까? 어떤 의미일까? 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게 중용이다. 중용. 그렇지. 중용. 실천적지에 틀린 거. 실천적지에 맞지. 그러니까 합리적 선택의 품성 상태는 실천적지에는 아니에요. 품성 상태는 품성적 덕이기 때문에. 근데 합리적 선택이라는 게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선택을 뜻하잖아요.
여기 그 적절한 선택이라는 중용이라는 단어를 그냥 합리적 선택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지. 그러니까 그 품성적 덕은 중용과 관련된 품성 상태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괜찮죠? 중용과 관련된 그거를 그냥 용어만 조금 바꿔서 나온 건데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용이라는 단어라는 거를. 그리고 에피쿠로스 선지할 때 뭐 이런 게 있어서 자연적이지 않은 쾌락은 추구하면 안 된다거든. 자연적이지 않은 쾌락은 추구하면 안 된다는데 본성과 결부되지 않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본성과 결부되지 않은 욕구는 경계해야 된다 이런데 본성과 결부되지 않은 욕구라는 게 자연적이지 않은 쾌락을 얘기하는 거라고. 뭐 이런 식으로 제시문 어디 가냐? 10월 한평이네. 잠깐만. EBS 얘기를 하는데 평가원이 보통 이런 식으로 돼. 기존에 있던 개념을 조금 용어를 바꿔가지고 내기 때문에 너네 수능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추론 능력을 길러야 돼요. 10번 아리스토텔레스가 칸트를 비판합니다. 민지야, 자 자연적 감정에서 비롯된 행위도 도덕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칸트를 비판할 수 있겠니 이렇게? 자연적 감정 이게 칸트로 치면 경향성이죠. 경향성. 그러면 칸트는 경향성에서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경향성은 극복하라고 그러잖아. 경향성이 아니라 선의지 혹은 의무의식에 따르라 그랬지.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윤리에서는 자연적 감정에서 경향성에서 비롯된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까? 있죠. 그 질투 이런 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감정인데 일반적인 감정도 자연적 경향성도 어떻게 되면 중용을 취하면 도덕적인 거예요. 그지? 극단에 치우치지 않으면 도덕적인 게 될 수 있다고. 자연적 경향성일지라도. 이해가지? 그래서 도덕적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11번 미서 자 덕윤리에서는 다수결의 원리가 도덕 판단의 원리와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까? 다수결의 원리가 도덕 판단의 원리와 연결될 수 있다. X다 X. 이거 다수결 원리는 누가 좋아하겠니? 뭐? 공리주의가 다수를 좋아해. 여기는 그냥 개개인의 총합이 높기만 하면 되죠. 근데 여기는 사회가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 원자력 발전소 이런 거 사회 뭐 쓰레기 폐기물 처리장 이런 거 하나 필요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여기서 쓰레기 폐기물 우리는 싫어 다 다수결 해가지고 아무데도 설치를 못해.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 쓰레기 폐기물 처리장도 쓰레기 처리장도 없고 쓰레기들이 방치되는 결과로 이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다수결로 쓰레기 폐기물 하지 맙시다. 그랬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안 좋은 거니까 개인 다수결 한다는 게 반드시 사회 전체적으로 도덕적인 거이지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이해가? 얘는 공리주의에서는 그냥 다수결하는 게 무조건 도덕적인 건데 여기서 다수결 해가지고 사회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은 비도덕적인 게 된다고. 그래서 둘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공리주의에서 다수결 원리가 인정되겠지 이거는. 그래서 X입니다. X. 네. 왜? 지금 근데 그럼 칸트에서도 칸트에서 행위자의 품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유용성. 품성이라고 얘기 안 해요. 품성은 경향성이잖아. 이성이지 이성. 실천 이성은 긍정적인 개념이고. 품성 교양성. 경향성은 극복해야지. 욕구 욕망 같은 거잖아. 네. 그리고 수능 생윤인데 이 40페이지 한번 풀어보세요. 한 문제밖에 없네. 그래서 매년 문제가 하나하나씩 추가돼 가고 있는데 작년에 만든 교재라서. 어떤 방향이에요? 뭐? 지문이 어떤 방향이에요? 그 다시 뭐라고? 그 문제 상황에서 두 번째 줄 끝자락에 프로그램을 어떤 방향 맞아요? 몇째 줄이니? 문제 상황. 문제사와 인성교육 전문가 A는 아동을 바른 품성을 지닌 사람으로 기르고자 한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개발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이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하다 보니까 디지털 풍화가 좀 일어나서
몇 번 풀었지? 저번에 생략했던 사람은 풀었을 선지인데. 다 풀었니? 안 푼 사람? 풀어보세요. 아 풀었구나. 10초. 자, 5, 4, 3, 2, 1 찍으십시오. 자, 답이 1번인데 1번.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로 도덕적 파워가 저저저 하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고르면 되고. 자, 기억. 아동이 인간의 고유한 본성인데 고유한 본성이 뭐야? 선. 고유한 본성이 뭡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기에 인간 고유한 본성은 뭡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착한 얘기를 해. 서양 철학에서는 주로 인간 본성을 뭘로 본다고? 이성으로 본다고. 이성. 동양 철학에서는 도덕심으로 보지. 착한 걸로 보는데 여기서는 이성이겠지. 그러면 이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하세요. 맞아, 틀려? 맞아. 이게 행복은 뭐다? 행복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 근데 덕이 뭐라고? 이성의 탁월함이라고. 이성을 잘 발휘하는 상태. 덕을 쌓게 시키세요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하세요. 이렇게 뭐 맞지? 니은 습관을 통해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도록 개발하세요. 맞니? 맞아요. 또 맞지. 둘 다 하라 그랬다. 네. 교육을 또 하라 그렇고 습관을 통해 가지고 지성적, 품성적 둘 다 기르려 그랬어요. 그래서 도덕적 품성 함양도 맞고 행복은 곧 옳고 그름에 대한 알미다. 이거 소크라테스. 그치. 소크라테스가 지덕복 하밀설 얘기하는 게 디귿 같은 거지. 네. 이거를 이제 소크라테스랑 아리스토텔레스를 구별을 안 하고 주의 이런 개념을 모르는 애들은 디귿을 많이 옳은 걸로 골라가지고 틀려왔었어요. 자, 아동이 어떠한 상황에서 두려움과 감정을 갖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도록 개발은 뭐가 틀렸니? 두려움이라는 건 이 표현으로 나온다. 진정한 용기라는 거는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게 용기입니다. 그렇게 나와. 어떠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는 용기가 아니다. 5분 남았는데 앞에 복습합시다. 30분까지 아니에요? 35분까지. 3분 남았는데 그냥 짐 싸고 앞에 거 내용 한번 들으세요. 어디부터 해치고 있는지가 클래스부터. 재현아. 예? 자연법 1원리가 뭐라고? 잠시만요. 웬만하면 왜 그래? 감정을 피한다. 뭐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알을 피한다. 공리의 원리는 뭐라고? 최대다수 최대행복. 공리잖아. 공공의 이익으로 외워. 공공의 이익으로 외우니까 사회적 쾌락을 극대화한다. 최대다수 최대행복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겠지. 그리고 우리 두 명 있었는데 누구랑 누구 있었어? 고전적 공리주의가 있고 고전적 공리주의. 현대 공리주의를 뭐라고 불렀니 민지야? 네. 현대 공리주의는 무슨 공리주의라고 불렀습니까? 규칙 공리주의라고 불렀지. 규칙 공리주의. 고전적 공리주의는 무슨 공리주의라고 불렀습니까? 행위 공리주의라고 불렀죠. 행위 공리주의. 행위 공리자 두 명 누구 있어요? 저번 주 오늘 했잖아. 오늘. 뭘 저번 주에 안 왔어요, 야. 오늘 선 두개 행위 공리주의자 두 명 누구? 아까 누구 얘기해서? 공리주의라니까. 행위 공리주의. 칸트는 음모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공리주의는 벤담하고 밀하고, 그지? 밀. 벤담이 밀을 벤담 이렇게 벤담. 밀을 벤담. 벤담. 공리주의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양적 공리주의라 얘기했고 여기는 질적 공리주의라고 얘기했다. 미리 그러면 최대다수 최대행복 인정한다 안 한다? 미리 최대다수 최대행복 인정해요? 인정해. 공리주의를 그대로 계승한 거잖아. 그래서 최대다수 최대행복을 인정하는데 어떤 쾌락을 좀 극대화하고 싶었던 거야? 질적으로 높은 쾌락을 극대화하고 싶었다고 얘는. 그래서 이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 양적으로 많은 쾌락을 추구하는데 둘이 충돌할 때는 요거 하랬죠. 요거 질적으로 높지만 양이 작은 쾌락을 추구하는 거잖아. 그 차이점이고. 이거 규칙 공리주의가 비판하는 뭐 이까지는 내신은 아닐까 몰라도 되겠다. 그리고 그 여기서는 사회를 뭘로 본다? 사회를 개인의 단순 총합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사회는 개인의 단순 총합이다. 맞아 틀려? 공리주의에서는 맞아. 덕윤리에서 뭐라고 보지?
사회라는 거는 개인들의 단순 총합 그 이상으로 봤었죠. 그래서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맥락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갔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윤리에서는 그리고 칸트부터 칸트는 자, 자연 법칙이 있고 자연 법칙 존재도 인정합니다. 자연 법칙 플러스 도덕 법칙이 있는데 이 도덕 법칙은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법칙이고요. 이 도덕 법칙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개인의 경륜 혹은 준칙이거든요. 개인의 경륜 혹은 준칙이라고 했는데 개인의 행동 원칙. 이게 도덕 법칙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식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어떤 정식이 있었니? 인격주의 정식. 뭐라고 그랬어요? 인격주의 정식은?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동시에 목적. 너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요거를 만족하면 됐었고 또 두 번째 보편주의 정식. 내 의지의 준칙 혹은 경륜이 보편적 입복의 원리가 되도록 행위하라. 그래서 두 가지가 만족하면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시작합시다.